2016년 중동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위태롭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이제는 숨쉬는 공기처럼 일상이 되어버린 도시들 위로 최첨단 방공망이 밤하늘에 붉고 예리한 궤적을 그리며 날아오는 무인기와 미사일들을 요격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의 좁은 골목에서 다시 한번 맹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한 비극은 이미 그 낡은 콘크리트 장벽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레바논의 거친 산악지대에서부터 홍해의 검은 물결, 그리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란의 심장부에 이르기까지 전례 없이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전선이 하나로 섬뜩하게 연결되어 버렸죠. 지금 우리는 단순히 국지적인 영토 분쟁이나 일시적인 충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존과 파멸을 걸고 벌어지는 다면적인 소모전. 그 아슬아슬한 벼랑 끝에 선 2016년의 참혹한 현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숨막히는 뉴스를 매일같이 접하면서 여러분은 어쩌면 아주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질문 하나를 떠올리셨을 겁니다. 도대체 왜 전 세계 면적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저 작은 땅덩어리 하나를 두고 사람들은 이토록 오랫동안, 이토록 잔인하게 서로를 죽여야만 하는 걸까요? 왜 하필 저곳일까요? 수많은 평화협정과 수많은 강대국들의 개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의 피비린내는 지워지기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더욱 지독해지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쉴 새 없이 울리는 방공호의 사이렌 소리와 매캐한 화약 냄새를 잠시 뒤로하고 아주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아직 인류가 미사일은커녕 변변한 철제 무기조차 갖지 못했던 아득히 먼 옛날로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가나안이라고 부르는 곳, 지금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피 흘리며 서 있는 그 땅의 운명은 종교라는 개념이 온전히 탄생하기도 훨씬 이전부터 이미 가혹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도 치명적이었습니다. 바로 그 땅이 자리한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지도를 넓게 펼쳐놓고 보면 그 이유가 너무나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유럽. 이 거대한 세 개의 대륙이 만나는 유일한 육상 교차로가 바로 그곳입니다. 이집트의 거대한 파라오가 북쪽으로 세력을 넓히려면 반드시 그 좁은 해안가를 밟고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반대로 메소포타미아의 강력한 제국들이 서쪽 바다로 나아가려 할 때도, 아라비아의 상인들이 막대한 불을 싣고 북상하려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길과 모든 문명은 그 좁고 습한 해안 통로로 모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무역로를 장악한다는 것은 곧 전 세계의 부와 권력을 독점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국을 꿈꾸는 자라면, 세계의 패권자가 되려는 자라면 그가 누구든 반드시 그 교차로의 주인이 되어야만 했죠. 그것은 겉보기엔 축복처럼 보였습니다. 문명이 교류하고 부가 쌓이는 완벽한 지리적 조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끔찍한 저주였습니다. 이집트, 바빌론,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로마, 그리고 훗날의 오스만 제국까지 당대 세계를 호령했던 가장 강력한 제국들은 예외 없이 이 손바닥만 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 거대한 군대를 파병했고 그곳을 처참히 짓밟았습니다. 가장 오래된 고대 도시 중 하나로 꼽히는 여리고의 유적을 발굴해보면 인류가 처음 정착해 도시를 세운 그 기원전의 시절에 이미 돌로 높게 쌓은 방어벽과 망루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시가 생기자마자 누군가가 그것을 빼앗으려 쉼없이 공격해왔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돌을 쌓아 도시의 형태를 만들었던 그 경이로운 순간부터 이 교차로의 법칙은 단 하나로 귀결되었습니다. 오직 가장 잔인하고 강한 자만이 이 길목을 지배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위치에 자리 잡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 땅에 내려진 가장 오래되고 잔혹한
사형 선고였던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2026년의 다차원적인 전쟁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할 차가운 지정학적 진실입니다. 이 분쟁의 뿌리는 처음부터 종교나 신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힘의 논리, 권력과 지배를 향한 강대국들의 끝없는 탐욕에서 시작된 지독한 핏빛 역사입니다. 그 땅에 사는 이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늘 제국들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 놓인 소모품이 되어야만 했고, 그 끊임없는 짓밟힘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뼈저리게 배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권력의 논리가 완전히 다른, 수천 배는 더 피비린내 나는 방향으로 틀어진 건 아브라함이라는 한 남자가 이 교차로에 발을 들이며 오직 하나뿐인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선언했을 때부터였습니다. 기원전 18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 번성하던 도시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걸어 들어온 아브라함이라는 남자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당시 중동은 수십에서 수백 개의 신들이 각자의 도시와 민족을 다스리던 다신교의 세계였습니다. 비의 신, 전쟁의 신, 태양의 신들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던 그 시절에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뿐인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일신이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이 한마디는 3000년이 흐른 2026년, 오늘날에도 영토 분쟁의 핵심적인 법적, 그리고 종교적 근거로 끊임없이 소환되고 있습니다. 그저 피비린내 나는 전략적 요충지에 불과했던 이 땅이 어느 순간 신이 내린 약속의 땅이라는 거대한 영적 의미를 입게 된 것이죠. 이후 이스라엘 민족이 겪은 험난한 여정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해 채찍질 아래 신음하던 절망의 끝에서 모세라는 지도자가 등장하여 그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선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시나이 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며 유대교의 핵심 율법을 세운 과정은 오랫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기나긴 역사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가장 극적인 장면은 거인 앞에 선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11세기 강력한 해양 민족이었던 블레셋의 침략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진영에 다윗이라는 양치기 소년이 나타납니다. 두꺼운 갑옷도 날카로운 창도 없이 오직 돌멩이 5개와 물매 하나만을 쥐고 거인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히 명중시켜 쓰러뜨린 이 장면은 전 세계가 아는 약자의 승리를 상징하는 영웅담입니다. 그러나 이 오래된 이야기를 2026년 중동의 차가운 렌즈로 다시 들여다보면 참으로 기묘하고 섬뜩한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때 돌팔매를 들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던 그 연약한 유목민족이 오늘날에는 중동에서 가장 압도적이고 치명적인 군사력을 보유한 최강국이 되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생존을 향한 처절한 본능과 뼛속 깊이 새겨진 두려움이 수천 년의 세월을 거치며 그들의 낡은 돌팔매를 최첨단 요격 미사일로 진화시킨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해 수도로 삼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을 완공했을 때 이스라엘은 역사상 단 한 번뿐인 눈부신 황금기를 맞이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제국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언제나 내부의 분열에서 먼저 무너져 내리기 마련입니다. 솔로몬 사후 무거운 세금에 지친 백성들의 분노는 결국 나라를 2개로 쪼개놓았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남유다는 바빌론의 차례로 멸망하고 맙니다. 기원전 586년 바빌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고 솔로몬이 평생을 바쳐 지은 성전에 불을 질렀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이 머무는 집이 잿더미가 되었다는 것은 곧 민족의 정체성이 통째로 부정당하고 신에게 버림받았음을 의미했으니까요. 지도층은 바빌론으로 끌려가 비참한 포로가 되었습니다. 보통의 민족이라면 이토록 철저하게 영토를 잃고 성전이 불타면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흩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바로 이 캄캄한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인류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놀랍고 혁명적인 생존의 기술을 발명해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웅장한 신전 대신 동네마다 작은 회당을 만들고 머리를 맞대어 경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율법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 토라라는 책으로 엮어낸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영토가 없고 국가가 소멸해도 이 텍스트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 민족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거대한 구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물리적인 영토를 잃어버린 대신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책이라는 매개체에 담아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식하는 생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셈입니다. 이 유연하고도 끈질긴 소프트웨어 덕분에 그들은 바빌론의 기나긴 포로 생활을 견뎌냈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두 번째 성전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땅을 지켜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기억과 정체성을 지켜냈기에 살아남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경이로운 정신적 무기를 장착한 그들 앞에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전혀 다른 차원의 재앙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들이닥친 새로운 제국은 단순히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거나 영토를 지배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유별난 민족의 존재를 역사의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자 했습니다. 기원전 63년 내분에 휩싸인 유대 왕실이 로마의 중재를 요청했을 때 그들은 스스로 거대한 호랑이 아가리 속으로 걸어 들어간 셈이었습니다. 로마는 단순히 영토를 정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작고 고집스러운 민족을 제국의 질서 아래 완벽히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무거운 세금과 억압이 이어졌고 참다 못한 유대인들은 마침내 기원 후 66년 거대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기원 후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식량이 바닥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군단병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바빌론 유수 이후 간신히 세웠던 두 번째 성전은 또다시 잿더미로 변했고 수많은 이들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조차 끝이 아니었습니다. 기원 후 132년 유대인들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 거대한 반란을 시도합니다. 초반에는 예루살렘을 탈환할 정도로 맹렬했지만 당시 로마 제국 최전성기를 이끌던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제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를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3년의 전쟁 끝에 유대 지역은 완전한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황제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정복자도 하지 않았던 기묘하고도 잔혹한 결정을 내립니다. 칼이나 창이 아니라 행정적인 명령으로 이 민족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황제는 제국의 지도에서 유대라는 이름을 아예 지워버렸습니다. 대신 아주 오래전 이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철천 지원수였던 블레셋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이 지역을 시리아 팔레스티나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 공식적인 행정구역명으로 역사에 등장한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것이 2026년 현재 우리가 목격하는 비극의 가장 씁쓸하고 아이러니한 진실입니다. 오늘날 두 민족이 서로 진짜 주인이라며 피 흘리며 싸우는 그 이름표는 사실 약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한 황제가 유대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멸감을 주고 반란의 싹을 영원히 자르기 위해 만들어낸 행정적 형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결정 이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땅을 밟는 것조차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나라와 땅은 물론이고 자신들을 부르던 고향의 이름마저 빼앗긴 채 그들은 로마 제국 전역으로 눈보라치는 유럽으로 뜨거운 북아프리카 사막으로 흩어졌습니다. 무려 2000년에 걸친 끔찍한 유랑, 디아스포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이 세계 곳곳을 떠돌며 박해받고 쫓겨나는 동안 텅 빈 이름만 남은 그 땅은 새로운 주인들을
쉴 새 없이 맞이했습니다. 비잔틴 제국이 들어섰고 뒤이어 이슬람 세력이 예루살렘을 차지했습니다. 1919년에는 십자군이 성지를 탈환하겠다며 몰려와 무슬림과 유대인을 가리지 않고 학살하며 거리를 붉은 피로 물들였습니다. 십자군의 광기가 휩쓸고 간 자리는 살라딘이라는 관대한 이슬람 지도자에 의해 수습되었고 마침내 1516년 오스만 제국이 이 땅을 차지하면서 400년이라는 기나긴 공존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무슬림, 기독교인, 소수의 유대인들이 각자의 구역에서 세금을 내며 아슬아슬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이 400년의 평온함 속에서 세상은 유대인이라는 존재가 언젠가 역사책의 한 페이지로 조용히 사라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2000년을 떠돌며 온갖 핍박 속에 쓰러져 가던 그들이 다시 한 나라로 뭉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으니까요. 그들은 정말로 역사 속으로 희미하게 지워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말 인류 문명의 중심지라 불리던 프랑스 파리의 화려한 거리에서 울려 퍼진 섬뜩한 외침 하나가 그들의 피 속 깊이 잠들어 있던 공포의 괴물을 다시 깨우고 맙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공포는 그들을 향해 옛 고향으로 돌아가 무기를 들어야만 살 수 있다고 미친 듯이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1894년 프랑스 파리, 인류 문명의 절정이자 계몽주의의 심장, 그리고 자유와 평등의 상징인 이 도시 한복판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유대인을 죽여라. 반역죄로 억울하게 체포된 프랑스 육군 장교 알프레드 드레케스의 재판을 지켜보던 군중들이 내지른 광기 어린 증오의 목소리였습니다. 드레과스가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빈약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선고되는 이 기막힌 마녀 사냥을 지켜보던 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테오도르 헤르존이었습니다. 헤르이엇은 그 성난 군중의 함성을 들으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대혁명의 나라이자 세상에서 가장 이성적이고 문명화되었다고 자부하는 프랑스에서조차 유대인은 언제든 짓밟힐 수 있는 값싼 희생양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프랑스어를 구사하고 그들 사회에 융화되려 발버둥 쳐도 국가적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배신당하고 사냥당하는 영원한 이방인이라는 잔혹한 현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정치적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만의 독립된 국가를 갖지 않는 한 유럽에서 유대인의 미래는 오직 파멸뿐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 건국의 이념적 토대가 된 정치적 시오니즘이 잉태된 가장 절박하고도 서늘한 기원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성경에 기록된 3000년 전의 종교적 약속을 이루기 위해 세워졌다고 낭만적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진실은 훨씬 더 세속적이고 처절합니다. 현대 이스라엘을 만들어낸 진짜 동력은 신의 계시가 아니라 19세기 유럽 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내린 맹독성 반유대주의와 그로 인한 뼛속 깊은 생존의 공포였습니다. 종교적 향수는 사람들의 마음을 묶는 나침반이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들을 짐싸서 고향으로 떠나게 만든 강력한 엔진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던 죽음의 그림자였습니다. 1897년 제1차 시오니스트 회의가 열리고 유대 국가 건설이 공식화되면서 러시아 등지에서 벌어지는 조직적인 학살을 피해 살기 위해 발버둥 치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리아라 불리는 이 거대한 이주물결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통치력이 쇠락해가던 시절, 그곳에 도착한 유대인들은 말라리아가 끓는 또지를 메우고 돌투성이 황무지를 개간해 농장을 세웠습니다. 피 같은 돈을 모아 땅을 사들이고 현대 도시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믿었던 그 땅은 결코 주인이 없는 빈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수백 년 동안 대대로 뿌리를 내리고 올리브 밭을 일구며 살아온 수십만 명의 아랍인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낯선 이방인들의 이주로 여겼지만
유대인들이 자본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자신들만의 배타적인 정착촌을 넓혀가자 지역 아랍인들은 턱 밑을 겨누는 끔찍한 생존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대대로 소작을 짓던 비옥한 땅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아랍 농민들의 분노가 서서히 끌어올랐습니다. 이 시기의 충돌을 단순히 수천 년 묵은 종교전쟁으로 치부해선 안 됩니다. 이것은 갓 피어나기 시작한 두 개의 민족주의가 한 뼘의 영토 위에서 정면으로 충돌한 필연적 궤적이었습니다. 박해를 피해 죽음의 문턱에서 도망쳐온 유대인들에게는 뒤로 물러설 곳이 없었고,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아랍인들에게도 양보란 곧 민족의 소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절박한 두 민족이 한 덩어리의 땅 위에서 서서히 피를 흘리며 엉켜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처절한 몸부림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갈 때까지 간 두 민족이 절망적으로 부딪히고 있던 그 좁은 땅 위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뻗어온 한 제국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민족의 절박한 목숨을 마치 체스판의 말처럼 쥐고 흔들며 20세기 역사상 가장 기만적이고 잔인한 지정학적 사기극을 준비하고 있던 그 오만한 제국의 이름은 바로 대영제국이었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의 거대한 불길이 유럽을 집어삼켰을 때 중동의 지배자였던 오스만 제국은 독일의 편에 섰습니다. 대영제국에게 이것은 치명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그들의 제국을 먹여 살리는 가장 중요한 혈관이자 인도로 가는 핵심 길목인 수에즈 운하가 바로 오스만의 코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수에즈를 지키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정학적 요충지를 반드시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국은 인류 외교사에서 가장 악명 높고 기만적인 세 장의 문서, 이른바 세계의 모순된 약속을 흩뿌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약속은 아랍인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외교관 맥마흔은 아랍의 지도자 후세인에게 은밀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스만 제국에 맞서 무장 봉기를 일으켜 영국을 돕는다면 전쟁이 끝난 후 거대한 독립 아랍 국가를 세워주겠다는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수백 년간 제국의 지배에 짓눌려 있던 아랍인들은 이 약속을 굳게 믿고 피를 흘리며 사막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의 희생은 영국의 중동 전선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문서는 그들의 등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영국은 프랑스와 비밀리에 사이크스-피코 협정을 맺고 전쟁 후 중동의 영토를 두 제국이 사이좋게 나누어 갖기로 밀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런던과 파리의 어두운 밀실에서 수천 년의 부족적 현실과 사람들의 삶은 철저히 무시된 채 지도 위에 자를 대고 일직선으로 국경이 그어졌습니다. 독립을 약속했던 바로 그 땅을 자신들의 식민지로 분할해버린 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서가 등장합니다. 1917년 영국 외무장관 아서 벨푸어는 단 67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짧은 서한을 발표합니다. 팔레스타인의 유대 민족을 위한 국가 건설을 지지하겠다는 내용의 벨푸어 선언이었습니다. 전쟁 자금과 국제적인 지렛대가 절실히 필요했던 영국이 전 세계 시오니즘 지도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던진 승부수였습니다. 동일한 하나의 땅을 두고 아랍인에게는 독립을, 유대인에게는 국가 건설을 약속하면서 정작 그 이면에서는 자신들의 영토로 챙기려 했던 영국의 이 지독한 삼중 플레이. 오늘날 2026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겪고 있는 피비린내 나는 비극은 천년의 묵은 종교적 증오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서구 제국주의의 얄팍한 분할 통치와 외교적 사기극이 낳은 참담한 유산인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영국이 팔레스타인의 위임 통치권을 쥐게 되면서 모순된 약속의 청구서가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벨푸어 선언에 고무된 유대인 이주민들이 물밀듯이 팔레스타인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텔아비브가 도시로 번창하고 유대인들의 정착촌이 빠르게 늘어갈수록 자신들의 독립이 무참히 짓밟히고 고향을 빼앗기게 생겼다는 사실을 깨달은 아랍인들의 분노는 통제할 수 없이 폭발했습니다. 1936년 마침내 아랍 대봉기가 발발하며 3년 동안 팔레스타인 전역은 끔찍한 유혈 사태로 얼룩졌습니다. 아랍인과 유대인, 그리고 통제력을 상실한 영국군이 뒤엉켜 서로를 죽이는 아수라장이 펼쳐진 것입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당황한 영국은 또다시 한번 잔인한 선택을 내립니다. 1939년 이른바 맥도널드 백서를 발표하여 아랍인들의 거센 반발을 달래기 위해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이주를 극도로 제한하고 토지 매입을 사실상 금지시켜버렸습니다. 영국이 자신들의 통치력을 유지하기 위해 던진 이 외교적 변덕은 유대인들에게는 뼈아픈 배신을 넘어선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나치의 박해를 피해 팔레스타인 해안에 도착한 난민선들은 영국의 군함에 의해 다시 죽음의 바다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영국의 차가운 외면은 유대인들의 마지막 생존의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 유럽에서는 가스실의 끔찍한 철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하늘을 뒤덮은 시커먼 연기는 단지 건물이나 숲이 타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산업화된 학살, 홀로코스트의 재가 날리는 참상이었습니다. 가스실과 소각로에서 600만 명이라는 당시 전 세계 유대인 인구의 3분의 1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가족의 온기도 모두 차가운 수용소의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할아버지부터 갓난아이까지 가족 단위로 끌려가 소멸해버린 이 지옥 같은 기억은 단순한 비극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살아남은 자들의 뼛속 깊은 곳에 지울 수 없는 절대적인 생존 원칙을 잔혹하게 새겨 넣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약속도 절대 믿지 마라. 위협이 다가오면 누군가 구해주기를 기다리지 마라. 타협은 곧 죽음이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타격해야 한다. 이것은 훗날 이스라엘이 내리는 모든 군사적 결정의 핏빛 뿌리가 되었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국제사회의 비난조차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독단적인 방어 기제로 굳어졌습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나고 뼈만 남은 생존자들이 철조망 밖으로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돌아갈 고향을 잃은 이들은 필사적으로 밀항선을 타고 팔레스타인 해안으로 향했습니다. 참혹한 실상을 마주한 국제사회는 충격에 휩싸였고 1947년 유엔은 마침내 팔레스타인 영토를 아랍과 유대 국가로 나누는 분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수백 년간 그 땅을 일궈온 아랍인들에게 이 결정은 안방을 내어주라는 폭거였기에 강력히 거부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텔아비브에서 2000년의 기나긴 유랑을 끝내는 이스라엘 건국이 선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환희의 눈물이 마르기도 전인 바로 다음 날 새벽,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의 아랍 연합군이 갓 태어난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기 위해 국경을 넘었습니다.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던 이스라엘은 수용소에서 갓 살아남은 청년들까지 총을 들고 전선으로 향했습니다. 홀로코스트의 공포를 다시 겪지 않겠다는 광기에 가까운 의지로 사투를 벌였고 끝내 연합군을 몰아내며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할안보다 훨씬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찬란한 기적 이면에는 역사상 가장 뼈아픈 역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던 바로 그 시간,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에게는 민족의 뿌리가 통째로 뽑히는 대재앙, 즉 나크바가 들이닥쳤습니다. 전쟁의 포화를 피해 약 75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대대로 올리브 나무를 가꾸며 살던 고향에서 쫓겨났습니다. 400개가 넘는 아랍 마을이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당장 며칠만 피하면 금방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사람들은 대문을 굳게 잠그고 그 쇠열쇠를 품속에 간직한 채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영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녹슨 그 열쇠는 오늘날까지도 난민 캠프에서 태어난 그들의 손자들의 손에 쥐어져 잃어버린 조국을 향한 피 끓는 저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역사상 단 하루 똑같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는 한 민족에게는 2000년 만에 나라를 되찾은 눈부신 기적으로, 다른 한 민족에게는 영원한 상실을 알리는 끔찍한 종말로 기록되었습니다. 화해할 수 없는 두 개의 완벽히 상반된 기억이 하나의 땅 위에 무겁게 겹쳐진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은 점차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사자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위대한 승리는 때로는 극단적인 오만함을 낳는 치명적인 독약이 되기도 하는 법입니다. 1967년 6월, 이스라엘은 건국 이래 가장 거대한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이 국경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키고 이스라엘을 바다로 쓸어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있었죠. 수용소의 악몽이 뇌리에 생생했던 이스라엘 지도부는 홀로코스트가 남긴 서늘한 생존의 원칙, 즉 위협이 다가오면 기다리지 않고 먼저 타격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꺼내들었습니다. 6월 5일, 이른 아침, 이스라엘 공군은 이집트와 시리아를 향해 전격적인 선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 기습은 다마스쿠스 사교계에 잠입해 시리아 장교들에게 그늘막을 핑계로 군사기지 위에 유칼립투스 나무를 심게 했던 전설적인 스파이 엘리 코엔의 치밀한 정보망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폭격기들은 그 나무들을 표적 삼아 폭탄을 투하했죠. 결과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단 6일 만에 이스라엘은 이집트 공군을 지상에서 괴멸시켰고 시나이 반도와 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지구, 골란고원, 그리고 동예루살렘까지 모조리 점령했습니다. 국가 면적은 순식간에 3배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동예루살렘의 함락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감정적 폭발을 일으킨 순간이었습니다. 2000년 동안 그토록 돌아오고 싶었던 성지, 통곡의 벽 앞에 선 병사들은 방금 전까지 사람을 쏘던 총을 내려놓고 차가운 돌벽에 이마를 기댄 채 어린아이처럼 통곡했습니다. 생존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게 되었다는 강렬한 안도감이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이 찬란한 승리의 축배 밑바닥에는 훗날 자신들의 목을 조를 치명적인 맹독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영토가 비약적으로 넓어지면서 100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군사 통치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국가의 생존을 완벽하게 지켜냈지만 이 6일의 빛나는 승리는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핍박받는 약자이자 피해자에서 타인의 일상과 생사여탈권을 통제하는 무자비한 점령자로 완벽하게 뒤바꿔 놓았습니다. 총칼로 남의 땅을 지배하게 된 바로 그 순간부터 훗날 끔찍한 유혈 사태로 이어질 끝없는 저항의 씨앗이 영토 곳곳에 깊게 뿌리내린 셈입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이 압도적인 승리가 이스라엘 사회 전반에 지독한 오만함을 심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적이다. 정보력은 완벽하며 아랍은 감히 우리를 다시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정보기관과 군 수뇌부는 이 달콤한 착각에 빠져 적의 뚜렷한 공격 징후조차 철저히 묵살했습니다. 그 오만함의 대가는 불과 6년 뒤 상상할 수조차 없는 끔찍한 핏값으로 치러야 했습니다. 1973년 10월 6일, 유대교에서 가장 신성한 날인 노 키푸르, 즉 속죄일이었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라디오 방송조차 멈춘 채 온 국민이 금식하며 기도하던
그 고요한 오후, 이집트와 시리아가 양면에서 대규모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정적을 찢었고 이스라엘의 방어선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6일 전쟁 내 무적 신화에 취해 있던 이스라엘은 완전히 허를 찔렸고 개전 초반 전차 수백 대가 불타오르며 국가가 지도상에서 영원히 지워질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가 다시 엄습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수뇌부에서 핵무기 사용까지 거론될 정도로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미국의 긴급한 무기공수 작전과 전열을 가다듬은 군대의 처절한 반격으로 결국 이스라엘은 전세를 역전시키고 다시 승리를 거머쥐었지만 이 전쟁이 남긴 심리적 상처는 상상 이상으로 깊고 참혹했습니다. 개전 초반의 철저한 붕괴는 아무리 절대적인 군사력과 정보력을 가졌더라도 결코 완벽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차가운 현실을 온 국민이 뼈저리게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성능이 좋은 탱크와 전투기가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마침내 총구를 거두고 적과 마주 앉으려는 억지스러운 악수의 손길이 역사 위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양쪽 진영의 깊은 어둠 속에는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자신들의 죽음보다 더 두려워하는 극단주의자들이 조용히 칼을 갈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73년 키프루 전쟁이 남긴 뼈아픈 상처는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 영토에 처음으로 평화의 문을 억지로 열어젖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총칼만으로는 결코 완벽한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깨달음이 이스라엘 지도부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죠. 1978년 미국의 중재로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백인 총리가 마주 앉았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통해 이스라엘은 피 흘려 점령했던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에 돌려주었고 이집트는 아랍 국가 최초로 이스라엘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기적이 일어났죠. 하지만 1981년 이스라엘과 손을 잡았다는 이유만으로 사다트는 자국 군부 극단주의자들에게 처참하게 암살당하고 맙니다. 평화를 향한 발걸음에는 항상 가장 비싼 목숨표가 붙는다는 잔혹한 징크스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집트와의 평화는 아슬아슬하게 유지되었지만 이스라엘 내부의 점령지 문제는 서서히 끓어오르는 거대한 활화산이었습니다. 1987년 가자 지구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교통사고가 억눌려왔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거대한 분노에 불을 붙였습니다. 청년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돌멩이를 집어들고 이스라엘의 육중한 전차를 향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인티파다, 즉 민중 봉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돌을 든 소년과 최첨단 전차의 뚜렷한 대비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뒤흔들었고 마침내 핏발선 양측을 억지로 협상장으로 끌어냈습니다. 1913년 전 세계가 텔레비전 화면 앞에서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평생 무장투쟁을 이끌어온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아라파트 의장과 강경파 군인 출신인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가 미국 백악관 잔디밭에서 어색하지만 분명한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역사적인 오슬로 협정이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의 지위나 난민 귀환 같은 가장 민감한 문제들은 훗날로 미루어졌지만 이 믿기지 않는 장면은 핏빛 사막에 처음으로 피어난 진정한 희망의 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희망을 무참히 짓밟아 버린 것은 국경 밖의 흉악한 적군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의 강경파들에게 신이 주신 약속의 땅을 팔레스타인에게 떼어준다는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반역 행위였습니다. 1995년 11월 4일 밤 텔아비브 광장에서 평화 집회를 마치고 차에 오르려던 라빈 총리의 등 뒤로 세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방아쇠를 당긴 것은 아랍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같은 유대교 경전을 읽고 자란 이스라엘 극단주의 청년이었습니다. 평화의 서명자가 자국민의 총탄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그 순간 이 지역의 평화 시계는
영원히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팔레스타인 쪽의 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슬로 협정을 굴욕적인 항복으로 여긴 극단주의 무장단체 하마스는 평화 프로세스를 붕괴시키기 위해 끔찍한 자살폭탄 테러를 연달아 일으켰습니다. 버스와 식당에서 민간인들을 향해 폭발물이 터질 때마다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대화를 주장하던 온건파들의 목소리는 힘을 잃었습니다. 급기야 2006년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하마스가 승리하고 이듬해 가자 지구를 무력으로 완전히 장악하면서 상황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은 즉각 가자 지구 전면 봉쇄를 선언했고 230만 명의 사람들이 거대한 지붕 없는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하마스가 조잡한 로켓을 쏘아 올리면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공습으로 보복하는 끔찍한 악순환이 15년 넘게 일상처럼 굳어졌습니다. 우리는 흔히 중동의 평화가 외교적 실패나 외부 강대국들의 탐욕 때문에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뼈아픕니다. 평화는 밖에서 쳐들어온 적이 아니라 양 진영 내부에서 애굽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극단주의자들의 손에 의해 처참하게 암살당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서로를 죽일 듯이 증오했지만 역설적이게도 상대방의 존재와 끊임없는 도발을 자양분 삼아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는 기생적인 공생관계를 맺어온 셈입니다. 서로를 향한 대화와 타협의 문이 쾅하고 닫혀버렸을 때 이 지역에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전쟁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막을 가로지르는 무한궤도 전차나 보병들의 총격전이 아니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속의 악성 코드와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보이지 않는 실로 무장 세력을 조종하는 어둠의 배후가 지배하는 새로운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며 이스라엘은 세계가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거대한 첨단 기술의 요새로 변모했습니다. 사방이 적대국으로 둘러싸여 수입도 수출도 여의치 않았던 지독한 고립은 역설적으로 그들을 세계 최고의 혁신 국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군에서 사이버전과 무인기 조종을 익힌 젊은이들은 제대 후 전 세계 보안 기술 시장을 제패했습니다. 날아오는 포탄을 공중에서 산산조각 내는 아이언돔은 국민들에게 완벽한 안전이라는 환상을 심어주었죠. 하늘에는 강철 지붕이, 땅에는 최첨단 장벽이 우리를 지킨다는 굳건한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시선은 낡은 무기를 든 가자 지구 너머 훨씬 거대하고 어두운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바로 이란이었습니다. 이란은 직접 전면전을 벌이는 대신 레바논의 헤즈볼라, 가자 지구의 하마스, 예멘의 후티 반군에게 막대한 무기를 지원하며 이른바 저항의 축을 완성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방에서 옥죄는 불의 고리를 만든 것입니다. 이에 맞서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그림자 전쟁으로 응수했습니다. 이란 핵시설의 원심불리기 수천 대가 의문의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파괴되었고 핵심 물리학자들이 백주 대낮에 정체불명의 암살단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란 심장부에서 핵 개발 비밀 문서가 통째로 털리기도 했죠. 총소리 없는 이 사이버전과 첩보전 속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기술적 우위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쌓아올린 최첨단 기술의 성벽은 과거 6.1 전쟁 직후에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수뇌부의 눈을 가리는 치명적인 오만의 안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센서와 인공지능이 모든 위협을 사전에 감지하고 막아줄 것이라는 맹신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7일 새벽, 그 거대한 환상은 가장 끔찍하고 원시적인 방식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수천 발의 로켓이 요격 한계를 넘어 쏟아지는 동안 하마스의 무장대원들은 불도저와 패러글라이더라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단순한 장비로 수조 원을 들인 최첨단 장벽을 허물고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음악 축제에서 춤을 추던 젊은이들과 평화로운 주말 아침을 맞이하던 가족들이 무참히 학살당하고 인질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건국 이래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참사였습니다.
이 비극이 남긴 가장 큰 충격은 단순히 희생자의 숫자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홀로코스트의 공포 속에서 잉태되어 두 번 다시 짐승처럼 사냥당하지 않겠다며 맹세했던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 이유. 즉, 완벽한 억지력이 허무하게 붕괴되었다는 뼈아픈 현실이었습니다. 최첨단 기술에 대한 자만심이 극도의 경계심 속에서 태어난 국가의 전략적 시야를 완전히 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안전하다는 믿음이 찢겨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통제할 수 없는 맹렬한 분노와 피해 보복뿐이었습니다. 갇혀있던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은 또다시 지옥 같은 폭격 속에서 수없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 충격은 단지 가자지구만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끔찍한 사건은 오랫동안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완전히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에서 빠져나온 핏빛 재앙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좁은 경계를 넘어 온 중동을 집어삼키며 2026년이라는 가장 어둡고 참혹한 시간에 심연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2026년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끄는 이른바 저항의 축 사이의 전쟁은 이제 그 누구도 쉽게 멈출 수 없는 거대한 다차원적 소모전으로 진화했습니다. 가자 지구에 무너진 콘크리트 잔해에서 시작된 맹렬한 불길은 어느새 레바논에 거친 산악지대, 붉게 물든 홍해의 바닷길, 그리고 이란의 심장부에 이르기까지 중동 전역을 집어삼켰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닙니다. 양측 모두에게 단 한 걸음의 양보도 허용되지 않는, 물러서는 순간 곧 역사에서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는 절대적인 생존의 벼랑 끝 전술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타협은 곧 죽음입니다. 홀로코스트의 끔찍한 트라우마와 2023년 10월 7일이 남긴 핏빛 충격은 사방에서 조여오는 안보 위협의 싹을 선제적으로 완벽히 잘라내야만 국가가 존속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강박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폭격 아래서 가족을 잃고 잿더미 속에서 자라난 팔레스타인과 주변국 사람들에게 생존을 위한 이스라엘의 몸부림은 그저 잔혹한 학살일 뿐입니다. 강력한 폭력은 결코 그들을 영원히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타협을 모르고 생사마저 초월해버린 끔찍한 분노의 새로운 세대를 끊임없이 잉태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비극의 가장 섬뜩한 역설입니다. 완벽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해지는 압도적이고 극단적인 폭력이 역설적이게도 자신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가장 치명적인 미래의 적을 무한정으로 생산해내고 있는 이 잔혹한 디비우스의 띠말입니다. 3000년의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품은 이 좁고 성스러운 교차로에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신의 이름으로 포장된 거룩한 명분과 상대방의 도시를 지도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버릴 수 있는 최첨단의 살상 무기들입니다. 하지만 이 저주받은 땅에 영원토록 결핍되어 온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고통을 온전히 바라보고 인정하는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DNA 깊은 곳에 박혀있는 잿빛 학살의 공포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가슴에 대대로 피눈물로 맺혀있는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상실감. 이 두 개의 거대한 고통은 같은 땅 위에서 서로의 존재를 철저히 부정하며 오직 자신의 상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진실이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처 입은 피해자라는 정체성을 방패 삼아 서로에게 끔찍한 가해자가 되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정당화해 왔습니다. 무기와 군대는 지도 위의 국경선을 다시 그을 수 있고, 최첨단 미사일은 지하 깊숙한 곳의 벙커를 정확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한 방공망이나 요격 시스템도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부모의 죽음을 목격하고 살아남은 아이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기억과 증오를 격추할 수는 없습니다.
수천 년 전 아브라함이 유일신의 목소리를 듣고 걸었던 이 오래된 길 위에서 두 민족은 여전히 핏빛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힌 채 다가올 미래의 심장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이 기나긴 역사를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오직 상대를 베어 넘기는 날카로운 무기로만 사용하는 한, 심장을 찢을 듯 울려 퍼지는 방공호의 사이렌 소리는 이 피와 모래의 교차로에서 태어나는 불행한 아이들을 위한 유일하고도 슬픈 자장가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